땅이 사람을 삼킨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밤 원님댁 부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꺼진 촛불 하나. 그녀가 끌려간 곳은 이 땅 아래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부인, 큰일 났습니다. 아랫마을 물레질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포졸의 목소리가 안채 담 너머로 넘어왔다. 사라졌다. 그 단어 하나가 아침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무거웠다. 새벽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시각, 마당 한쪽 매화나무 가지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았다가 훌쩍 날아올랐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누군가의 비명 바로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맞는다. 물레질 여인의 이름은 분이었다. 아랫마을 개울가 옆 작은 집에서 혼자 살던 여인으로 매일 새벽 물레를 돌리는 소리가 마을 골목까지 들릴 만큼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사라진 날 아침, 방문은 안에서 걸쇠가 걸린 채였고 신발은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물레는 실이 반쯤 걸린 채 멈춰 있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었다.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너무 많았다. 원님 댁 안채에서 그 소식을 들은 여인은 잠시 하던 바느질을 내려놓았다. 이 집의 안주인은 성품이 조용하고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원님보다 머리가 좋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녀 자신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웃고 넘겼다. 남편이 고을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고 집안에는 드나드는 식솔이 15을 넘었으며 아침이면 마당에 활기가 넘쳤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아무 부족함 없이 사는 여인이었다. 봄이면 뒤뜰 매화가 먼저 소식을 전해왔고 여름이면 처마 끝 풍경 소리가 낮잠을 재워주었으며 가을이면 마당 가득 감나무 잎이 물들어 떨어졌다. 그런 계절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그녀는 이 집이, 이 삶이 오래도록 이어지리라 믿었다. 그러나 분이가 사라진 날부터 마을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포졸들이 나흘을 뒤졌다. 개울 아래, 산 중턱, 옆마을 장터까지. 하지만 여인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다. 남편은 밤마다 관아에서 늦게 돌아왔고 얼굴에는 말 못할 피로가 쌓여갔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귀신이다. 역적 패당이다. 사람을 팔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밤마다 담을 넘었다. 그 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여인이 사라졌다. 이번에는 마을 가운데에서 유기 그릇을 파는 장수의 아내였다. 전날 저녁까지도 이웃집과 나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는데 이튿날 아침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남겨진 것은 꺼진 촛불 하나뿐이었다. 꺼진 촛불. 바람이 끈 것인지 손가락으로 끈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한 무언가가 데려가면서 함께 꺼버린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아낙네들은 해가 지면 문 밖을 나가지 않았다. 어린아이를 밤새 품에 꼭 안고 잠드는 어미들이 생겨났다. 장이 서는 날에도 여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마을 골목에는 낮에도 인기척이 줄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 고을 여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관아는 여전히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사람들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로부터 사흘 뒷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뒤뜰 우물 앞에 서 있는 꿈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우물이었는데 그날따라 우물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물빛이 아니라 황금빛이었고 그 빛은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물 벽면 어딘가 틈에서 비치는 것이었다. 꿈속의 그녀는 그 빛이 궁금했다. 손을 뻗어 우물벽을 더듬었더니 벽돌 하나가 스르르 밀렸고 그 뒤에는 어둠으로 가득 찬 긴 통로가 있었다.
꿈이었으니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먼저였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흐려질 무렵 그녀는 통로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보니 통로 입구가 막혀 있었다. 그리고 눈을 뜨니 그녀는 뒤뜰이 아닌 전혀 낯선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안채도 남편도 참새도 처마 끝 풍경 소리도 없었다. 세 번째 여인이 사라진 날 아침 원님 댁 안채 방문은 안에서 걸쇠가 걸린 채였고 신발은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꺼진 촛불 하나만이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다. 천장이 높았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것이었다. 보통 집의 2배, 아니 3배는 될 것 같은 높이의 천장이 위에 있었고 그것을 받치는 기둥들은 검고 차가운 돌로 되어 있었다. 벽에는 기름 먹인 비단 같은 천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빛을 받아 묘하게 일렁였다. 촛대는 사람 키만큼 컸고 그 위에서 불꽃이 타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 불꽃의 색이었다. 주황빛이 아니었다. 청색이었다. 차갑고 고요한 청색 불꽃이 천장 가득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바닥이 닿는 바닥은 돌이었고 돌은 서늘했으며 그 서늘함이 손목을 타고 팔까지 번졌다. 옷은 집에서 입고 자던 그대로였다. 머리에 꽂은 비녀도 그대로였다. 신발은 발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다. 누군가가 벗겨서 놓은 것이 분명했다. 문이 있었다.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창문을 찾았지만 벽은 통으로 막혀 있었고 어디서도 바깥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다. 소리를 질렀지만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목소리가 벽에 흡수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숨을 골랐다. 무너지면 지는 것이다. 분위가 사라진 날부터 시작된 일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갔다. 2 여인, 꺼진 촛불, 잠긴 방문, 가지런한 신발들. 이것이 그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이 먼저 알았다. 자신은 3번째로 끌려온 것이다. 그렇다면 앞선 2 여인은 어디에 있는가? 살아있는가? 이 방 어딘가 가까운 곳에 있는가? 그녀는 조용히 천천히 방 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벽을 손바닥으로 훑었다. 이음새가 있는지 비밀문이 숨겨진 곳이 있는지 바닥을 발로 두드렸다. 소리가 다른 곳이 있는지 촛대 뒤편을 들여다봤다. 천장 가까이 작은 격자 창이 있었는데 사람이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작았다. 그렇게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을 때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발걸음 소리였는데 보통 사람의 걸음소리와 달랐다. 한 발 한 발이 바닥을 울렸고 그 진동이 벽을 타고 손바닥에까지 느껴졌다. 무거운 것이 다가오고 있었다. 크고 무겁고 하나가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섰다. 등을 벽에 기대지 않았다. 구석으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방 정중앙에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서서 오는 것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를 했다. 손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렸다. 비녀 끝이 손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문이 열렸다. 경첩 소리도 없이 그 두꺼운 문이 안쪽으로 밀렸다. 들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지 않았다. 키는 10자를 넘었고 머리가 9개 달려 있었다. 각각의 머리마다 눈이 2개씩 금빛 눈동자가 빛났다. 몸통은 비늘로 덮여 있었는데 그 비늘이 마치 철판을 이어붙인 것처럼 빈틈없이 온몸을 감쌌다. 발걸음 소리가 땅을 울리는 이유가 있었다. 그 몸의 무게가 이 지하 바닥 전체를 누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삼켰다.
괴물의 가운데 머리가 그녀를 향했다. 금빛 눈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녀를 훑었다. 9개의 입이 동시에 열렸고 겹쳐진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 지하국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괴물에게는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 원하는 것이 있는 상대는 반드시 틈이 있다. 그 틈을 찾는 것이 먼저였다. 지하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괴물이 그녀를 처음 방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복도 하나가 웬만한 마을 장터만 했다. 천장에는 빛을 내는 돌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 태양 없이도 환하게 밝혔다. 그 돌들은 청백색 빛을 냈는데 차갑고 균일해서 오히려 자연의 빛보다 더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다. 어디서나 같은 밝기였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사라졌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기억하려 했다. 복도가 꺾이는 방향,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 바람이 미세하게 느껴지는 쪽의 방향. 탈출을 생각하는 자는 처음부터 지도를 그려야 한다. 머릿속에 이 공간의 구조를 새기는 것이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괴물은 그녀를 넓은 방으로 안내했다. 안채보다는 훨씬 컸고 앉을 자리와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음식은 생김새가 낯설었다. 지상에서는 본 적 없는 색의 나물들, 땅속에서 자랐을 것 같은 뿌리채소들, 빛을 내는 버섯들. 그것들이 돌로 된 상 위에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다. 그녀는 먹지 않았다. 아직 이것이 안전한지 알 수 없었다. 괴물은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무거운 몸이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9개의 머리 중 몇 개는 그녀를 바라봤고 나머지는 다른 방향을 향했다. 마치 9개의 다른 생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왜 먹지 않느냐? 낯선 곳의 음식은 천천히 익혀야 합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괴물의 가운데 머리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낮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울림이 있었다. 영리하다. 그 한마디가 작은 단서였다. 이 괴물은 영리함을 좋아한다. 단순히 복종하는 것보다 맞서대 지지 않는 것을 흥미롭게 본다. 그렇다면 완전히 순응하는 척하는 것보다 조금씩 자신의 색을 드러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이 공간에서 버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괴물은 규칙적인 편이었다. 일정한 시간에 먹고 일정한 시간에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일정한 시간에 돌아왔다. 사라지는 동안 그녀의 방문은 잠겼지만 돌아온 뒤에는 열어두는 경우도 있었다. 그 패턴을 파악하는데 이틀이 걸렸다. 사흘째 되는 날 괴물이 잠든 사이 그녀는 조용히 복도로 나갔다. 이미 머릿속에 그려둔 지도를 따라 움직였다. 두 번째 꺾이는 복도, 거기서 왼쪽으로 세 번째 문. 손잡이를 천천히 당기자 삐걱 소리 없이 문이 열렸다. 그 안에 두 여인이 있었다. 분이와 유기장수의 아내. 둘 다 살아있었다. 분이는 벽 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꺾고 앉아 있었고 유기장수의 아내는 방 한가운데 서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유기장수의 아내가 입을 막았다. 비명을 삼키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가 문을 닫았다. 셋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잠시. 그러나 그 침묵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함께라는 것.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나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그 말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괴물과의 시간을 그녀는 탐색의 시간으로 삼았다. 무엇을 먹는지,
언제 잠드는지, 어떤 말에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말에 기분이 나빠지는지, 어디에 무엇을 두는지, 지하국의 어느 구역에 무엇이 있는지, 공포를 안쪽 깊이 밀어넣고 그 자리에 관찰을 채웠다. 두려운 것은 사실이었다. 9개의 머리가 동시에 자신을 향할 때면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얼굴에 내보이는 순간 우위를 빼앗긴다는 것을 알았다. 괴물은 의외로 말이 많았다. 지하국을 얼마나 오래 다스렸는지, 자신의 몸이 얼마나 강한지, 지상의 무기 따위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9개의 머리가 번갈아 자랑스레 늘어놓는 말들 속에서 그녀는 귀를 기울이며 하나하나 기억했다. 강한 자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자랑하고 싶은 자는 결국 입을 열고 만다. 그 입이 열릴 때를 기다리면 된다. 그녀는 술을 청했다. 지하국에도 술이 있었다. 색이 짙고 향이 강한 땅 속에서 빚은 것 같은 술이었다. 괴물은 그것을 즐겼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그녀가 먼저 조금 마셔 보이자 이내 잔을 받아들었다. 그것이 실말이었다. 두 번째 술자리에서 괴물의 말수가 늘었다. 세 번째에는 목소리에 긴장이 풀렸다. 네 번째 술자리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괴물이 취기가 오르면 몸의 비늘 사이 간격이 미세하게 벌어진다는 것을. 평소에는 철판처럼 빈틈없이 맞붙어 있는 비늘들이 술에 취하면 아주 조금씩 숨을 쉬듯 느슨해졌다. 그녀는 그것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관찰했다. 두 여인이 있는 방을 오가는 것도 계속했다. 괴물이 잠든 사이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셋은 각자가 파악한 것들을 나누었다. 분이는 지하국 안쪽에 다른 통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기장수의 아내는 괴물 곁을 돌아다니는 작은 짐승들이 괴물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짐승들이 닿지 않는 시간대가 있었는데 바로 괴물이 가장 깊이 잠드는 한밤중이었다. 세 사람의 관찰이 모이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탈출 통로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 통로로 가려면 괴물의 잠이 가장 깊은 시간대를 골라야 한다. 그러려면 괴물을 더 깊이 취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다. 이 괴물의 몸에는 어느 무기도 통하지 않는다. 온몸을 감싼 비늘이 문제였다. 지상에서 가져온 것도 없고 지하국 안에서 쓸만한 것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였다. 약점이 있는가? 열흘이 지났다. 그녀는 그날 밤에도 술을 따랐다. 이제 괴물은 그녀가 잔을 채우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경계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그것이 열흘의 결과였다. 불꽃이 청색으로 일렁이는 방 안에서 괴물의 몇몇 머리들이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두 개는 눈을 반쯤 감았고 세 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축 늘어졌다. 가운데 머리만이 아직 또렷한 금빛 눈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잔을 다시 채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의 몸은 정말 어디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가운데 머리가 흐릿하게 웃었다. 기분 좋은 웃음이었다. 이 질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칭찬과 감탄이 섞인 물음에 이 괴물은 언제나 입이 열렸다. 그렇다. 이 비늘은 세상 어느 칼도 뚫지 못하지.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잔을 건넸다. 정말 어디도 빈틈이 없군요. 대단합니다. 괴물이 잔을 받아들이켰다. 좋아하는 말은 칭찬이었고 가장 좋아하는 칭찬은 자신의 강함에 대한 것이었다. 9개의 머리 중 기울어져 있던 것들이 다시 조금 들썩였다. 허세를 부리고 싶을 때
몸이 먼저 반응했다. 물론이다. 단 한 곳만 빼고는. 그녀는 숨을 멈췄다.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눈도 크게 뜨지 않았다. 그저 잔을 든 채로 아주 자연스러운 호기심인 듯 물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괴물은 잠시 멈췄다. 스스로도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술이 몸 안에 깊이 들어가 있었고 취한 자의 혀는 언제나 앞서 달린다. 겨드랑이 밑 비늘 하나. 날 때부터 다른 것들보다 얇았지.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한 곳에 닿으려면 팔 안쪽 깊숙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상의 인간들에게 그럴 수 있는 무기가 어디 있겠느냐? 그녀는 웃으며 잔을 다시 채웠다. 그렇군요. 정말 완벽한 몸이네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소매 안에 꽂힌 비녀 끝을 가만히 짚고 있었다. 옥으로 만든 비녀였다. 끝이 가늘고 단단했다. 짧았지만 팔 안쪽 깊숙한 한 곳을 향해 정확하게 찌를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한 길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비늘의 위치를 정확하게 새겼다. 오른쪽 팔 겨드랑이 안쪽. 나머지 비늘들은 푸른 기운이 도는데 그것 하나만 미세하게 붉은 기가 있었다. 취기가 오른 괴물의 몸이 느슨해질 때 그 비늘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벌어졌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두 여인이 있는 방으로 돌아가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약점을 찾았습니다. 분이의 눈이 빛났다. 유기장수의 아내가 입을 가린 채 눈물을 참았다. 셋은 서로의 손을 한 번씩 꽉 쥐었다가 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었다. 그리고 실행에는 언제나 계획으로는 막을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계획은 단순했다. 단순한 것이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다. 복잡하게 짜인 계획은 변수 하나에 전체가 무너지지만 단순한 것은 한 곳이 어긋나도 다음 발을 디딜 여지가 있다. 셋이 밤새 낮은 목소리로 나눈 끝에 정한 것은 이랬다. 괴물이 가장 깊이 취해 잠드는 한밤중 그녀가 비늘을 찌른다. 동시에 두 여인은 복도 끝분이가 발견한 통로로 달린다. 그녀도 뒤따른다. 셋이 함께 통로를 빠져나간다. 실행하기로 한 날은 사흘 뒤였다. 그 사흘 동안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괴물과 마주 앉아 음식을 먹고 술을 따르고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속으로는 끊임없이 같은 것을 되뇌었다. 오른쪽 팔 겨드랑이 안쪽 붉은 기가 도는 비늘 하나. 취기가 오른 몸이 느슨해질 때를 노린다. 한 번에 깊고 정확하게. 사흘째 밤이 됐다. 그녀는 여느 때보다 천천히 술을 따랐다. 서두르는 기색이 보이면 안 됐다. 괴물은 오늘도 말이 많았다. 지하국 바깥 세계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수백 년 전 처음 이 땅 아래 궁궐을 세웠을 때의 이야기, 지상의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려다보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잔이 비면 채웠다. 시간이 흘렀다. 괴물의 머리 중 4개가 완전히 눈을 감았다. 3개는 반쯤 감긴 채 흔들렸다. 가운데 머리만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이미 초점이 옅어진 상태였다. 몸의 비늘들이 느슨해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오른쪽 팔 겨드랑이 쪽이 바닥에 닿아 있었고 그 안쪽에 붉은 비늘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지금이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몸을 옆으로 움직였다. 손이 소매 안으로 들어갔다. 비녀 끝이 손가락에 닿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지 않은 채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바로 그 순간 방 한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터졌다. 족제비처럼 생긴 작은 짐승이었다.
괴물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가 그녀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이었다. 짐승은 괴물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두 손으로 그것을 감싸쥐었다. 작고 날카로운 발톱이 손바닥을 핥히었다. 따가운 통증이 손목까지 번졌지만 소리만은 막아야 했다. 그런데 이미 늦었다. 가운데 머리에 눈이 번쩍 떴다. 금빛 눈동자가 선명하게 초점을 맺으며 그녀를 향했다. 취기가 순식간에 거친 것처럼 그 눈에는 냉정한 빛이 돌았다. 내 눈빛이 오늘 이상하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감각이 얼굴로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 손 안에 짐승을 품 안으로 밀어넣으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자서요. 이 지하국은 낮과 밤의 구분이 없으니 몸이 아직 익숙하지 않나 봅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은 것이 스스로도 신기했다. 괴물이 그녀를 바라봤다. 한참을 바라봤다. 그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눈을 피하는 자가 먼저 의심받는다. 오히려 살짝 피곤한 듯 눈꺼풀을 내리뜨며 비어있는 괴물의 잔을 향해 손을 천천히 뻗었다. 한 잔 더 드시겠습니까? 괴물이 잠시 더 그녀를 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품 안에서 짐승이 다시 꿈틀거렸다. 이것을 계속 쥐고 있을 수는 없었다. 놓는 순간 다시 소리를 낼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녀는 짐승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괴물의 잠이 다시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한 가지를 결정했다. 오늘 밤을 넘기면 다음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 의심은 한번 싹 트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었다. 괴물의 숨소리가 다시 깊어졌다. 9개의 머리가 모두 늘어졌다. 그녀는 품 안의 짐승을 방 한쪽 구석으로 밀어넣은 뒤 몸을 일으켰다. 비녀를 손에 쥐었다. 손가락이 비녀 끝을 단단하게 감쌌다. 발을 소리 없이 옮겨 괴물의 오른팔 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 몸의 크기가 더 실감났다. 그녀의 전신이 괴물의 팔뚝 하나보다 작았다. 비늘 하나하나가 손바닥만 했다. 그 사이에서 붉은 기가 도는 것을 찾아야 했다. 청색 불꽃이 낮게 타는 방 안에서 눈을 좁히고 비늘의 색을 하나하나 훑쳤다. 있었다. 겨드랑이 안쪽, 세 번째 마디에서 두 번째. 다른 것들보다 조금 작고 조금 더 붉었다. 느슨해진 비늘 틈으로 그것이 살짝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비녀 끝을 그쪽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사실이었다.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숨이 떨렸다.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도 찌를 수 있다. 정확하게만 찌르면 된다. 딱 한 번만. 비녀 끝이 붉은 비늘에 닿는 순간 지하국 전체가 흔들렸다. 무엇이 무너지는지 무엇이 끝나는지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뒤에서 땅을 울리는 진동이 느껴졌고 천장에서 흙과 돌가루가 쏟아졌으며 청색 불꽃들이 일제히 크게 흔들렸다가 절반이 꺼졌다. 방 안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그녀는 이미 달리고 있었다. 복도로 나섰다. 머릿속에 새긴 지도를 따라 움직였다. 두 번째 꺾이는 지점, 거기서 왼쪽. 뒤에서 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돌아보지 않았다. 발이 바닥을 박차는 소리가 자신의 귓가에 크게 들렸다. 두 여인이 있는 방의 문이 열려 있었다. 이미 나와 있었다. 분이와 유기장수의 아내가 복도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리를 들은 것이다. 지하국이 흔들리는 진동이 신호였다.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이 필요 없었다. 셋이 함께 달렸다. 분이가 앞섰다. 통로를 찾아낸 것이 그녀였으니 길을 가장 잘 아는 것도 그녀였다. 유기장수의 아내가 중간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그 손을 꽉 쥐었다. 셋이 손을 이어 달렸다. 뒤에서 진동이 계속됐다. 복도의 벽 한쪽이 금 가는 소리가 들렸다. 천장에서 돌조각이 떨어졌다. 빛을 내던 천장의 돌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한두 개씩,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달리는 복도가 점점 어둠에 잠겼다.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는데 분이는 멈추지 않았다. 손끝으로 벽을 짚으며 방향을 잡았다. 그녀도 분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유기장수의 아내도 놓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손과 손이 이어진 채로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찼다. 발밑은 울퉁불퉁했고 한 번 발이 걸려 무릎을 짚었지만 곧 다시 일어났다. 무릎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통로가 좁아졌다. 벽이 양쪽에서 좁혀지는 느낌이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너비로 줄었다. 셋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분이가 먼저 들어가고 유기장수의 아내가 뒤따르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등과 어깨가 벽에 닿았다. 옆으로 몸을 비틀며 앞으로 밀었다. 그러다 분이가 멈췄다. 앞이 막혀 있었다. 커다란 돌이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분이가 두 손으로 밀었다. 꿈쩍하지 않았다. 유기장수의 아내가 나란히 서서 함께 밀었다. 조금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지만 열리지 않았다. 뒤에서 지하국의 진동이 계속 울려왔다. 흙먼지가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두 사람 사이로 어깨를 밀어넣었다. 셋이 나란히 서기에는 너무 좁았다. 어깨를 겹쳐 서로를 밀어붙이며 셋이 동시에 돌에 손을 짚었다. 하나, 둘, 셋. 소리 없이 박자를 맞춰 밀었다. 돌이 움직였다. 처음에는 실처럼 가는 틈이 생겼다. 그 틈으로 흙 냄새가 쏟아져 들어왔다. 젖은 땅의 냄새, 풀의 냄새, 밤 공기의 냄새. 셋이 동시에 그 냄새를 들이마셨다.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밀었다. 돌이 옆으로 밀려났다. 열린 틈으로 밤하늘이 보였다. 깊고 푸른 밤하늘, 그 위에 별들이 박혀 있었다. 아주 작고 멀었지만 그것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났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을 짚었다. 분이가 먼저 나갔다. 유기장수의 아내가 뒤따랐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몸을 밖으로 밀어냈다. 땅이었다. 차갑고 딱딱한 지상의 땅이었다. 셋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냥 땅 위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밤바람이 불었다. 이마에 닿는 바람이 이렇게 다른 것인 줄 지하에 내려가기 전에는 몰랐다. 차갑고 서늘하고 자유로운 바람이었다. 그녀는 별을 봤다.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별들을. 눈물이 났다. 닿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별이 흐릿해질 때까지. 돌아온 마을은 예전과 같았다. 매화는 그 자리에 피어 있었고 처마 끝 풍경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렸으며 이른 아침 마당에는 참새들이 날아들었다. 남편은 그녀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것이 전부였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포졸들이 지하국 입구를 찾아 큰 돌로 막았다. 그 위에 쇠못을 박고 흙을 덮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 이야기를 했다. 원님댁 부인이 살아 돌아왔다고, 셋이 함께 올라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그러나 그 말들이 그녀의 귀에 닿는 방식은 이전과 달랐다.
집 앞 모든 것이 그대로였는데 그녀가 그것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다. 뒤뜰 우물 앞에 서면 예전에는 그냥 우물이었던 것이 이제는 입구처럼 보였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앞에 서면 마음이 고요해졌다. 지나온 것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다. 변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마을 여인들의 일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특별할 것 없는 매일로 보였다. 그런데 지하국에서 돌아온 뒤에는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빨래를 넣는 여인의 손이, 아이를 업고 걷는 어미의 등이, 장터에서 흥정하는 목소리가, 평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안다. 어느 날 유기장수의 아내가 찾아왔다. 차를 한 잔 마시며 그녀는 말했다. 그때 마님이 눈빛 하나 흔들지 않고 그 짐승을 두 손으로 감쌌을 때 자신은 그때 처음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무서운 것이 분명한데 무섭지 않은 척이 아니라 무서우면서도 다음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사실이었다. 무서웠다. 발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그러나 떨리는 발로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떨리는 손으로도 쥘 수 있다는 것을, 막히는 숨으로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 알았다. 두려움 없이 용감한 것이 용기가 아니었다. 두려움을 품은 채 다음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였다. 분위도 달라졌다. 혼자 살던 개울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 안쪽 사람들 가까이에 방을 얻었다. 예전에는 혼자인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사람 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약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지하국에서 혼자였다면 어땠을까? 혼자 약점을 찾아냈다 해도 혼자 그 돌을 밀 수 있었을까? 혼자 그 어둠 속 통로를 달릴 수 있었을까? 손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앞서 달리는 발이 없었다면, 뒤를 채워주는 숨소리가 없었다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 돌아오는 데 필요한 것은 혼자만의 용기가 아니었다. 이어진 손이었다. 봄이 왔다. 뒤뜰 매화가 다시 피었다. 그녀는 매화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다. 예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꽃을 봤다. 그런데 지금 이 꽃은 전혀 다른 꽃처럼 보였다. 더 밝고, 더 선명하고, 더 짧게 필 것이 아쉬운 꽃으로. 그것이 달라진 것의 전부였고, 그것이 달라진 것의 전부로 충분했다. 지하국의 어둠이 그녀에게 빼앗아간 것은 며칠이었다. 그러나 그 어둠이 그녀에게 남겨준 것은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다르게 살게 하는 눈이었다. 가장 깊은 두려움 속을 통과한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이 된다. 그녀는 이제 그 말을 안다.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가장 깊은 어둠 속을 통과한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 없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한 발 내딛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이야기와 감동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감성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